고1 학생 여러분, 저는 통합사회 해설을 맡은 박보미입니다. 마치 뭔가 아기들을 만나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해설 강의할 때랑은 조금 다른 마음입니다. 이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있는 걸 알아요. 제가 학교에서도 통합사회 수업하고 EBS에서도 했는데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힘들었잖아. 근데 학력평가는 어땠어요? 괜찮았습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괜찮았어. 정말. 물론 범위가 굉장히 넓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핵심 개념만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학교에서 이 시험 문제를 활용해서 학교 시험을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단다. 해설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겠습니다. 얘 생각 안 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1단원 제일 처음 시간에 공부했던 개념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하여 A, D의 관점 했고요. 이 그림 봐봐. 이 그림.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어떤 현상을 볼 때는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거야. 시간, 공간,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그러나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마치 시간적 관점은 뭐야? 우리 이게 통합사회에서 역사적인 거. 공간적 관점은 지리적인 것으로. 사회적 관점은요? 제 전공 사회제도 뭐 이런 윤리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어? 우리나라 동해안의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항만이나 방파제 건설 등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모래사장이 빠른 속도로 깎여서 나아가면서 관광 자원도 상실되고요. 해안도로 및 건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이랬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기억 보도록 할게요. 이 현상을 연구하는데 A조에서는요. 해안 침식의 연도별 진행 과정, A조래요. A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해안 침식의 연도별 진행 과정 분석하기라고 했습니다. 연도별 진행 과정을 본대.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까지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왔는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쭉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시간적 관점인 거잖아. 따라서 어때요? 맞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거 바람직한 태도, 뭔가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리적 관점입니다. 틀린 거지? 고를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안 침식으로 인해서 피해의 복구를 지원하는 정책, 사회, 제도 이런 겁니다. 뭐겠어요? 그렇지. 뭐냐면 사회적 관점입니다. 왜 X에서 사회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맞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침식이 심각한 지역의 분포예요. 지역의 분포는 어떤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공간적 관점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죠. 지역, 공간, 분포 이런 거 보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빠짐없이 시험에 출제되는 거였지.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권 했고요. 4단원인가? 그쵸? 네. 인권과 법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트가 재밌었으면 2학년 가서 정치와 법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지. 기본권 파트가 되는 것이고요. 기본권의 유형 크게 5가지 있었습니다. 뭐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너무나 잘 시험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야. 1학기 때 배웠을 가능성이 크니까 보겠습니다. 갑은 범죄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어떤 법이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의 설명이야. 국가의 정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해요?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렇지. A. 참정권. 되고요.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과 집행유예 중인 자를 일반 국민과 아직 유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이라고 하는 이유로 아직이 아니라 이유로 일반 국민과 집행유예 중인 국민을 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차별. 그러면 무엇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평등권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의 예로 참정권의 예, 참정권에 속하는 예 뭐 있었죠? 그렇죠. 선거권. 그리고요. 공무단위권. 그렇죠. 국민투표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공무단위권이 뭐였어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대표적으로 참정권에 속하는 것이었죠.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A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정권은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아니죠. 우리나라 기본권 가운데에서는 기본권은요, 법률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이고요. B 보겠습니다.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침해 시 구제받기 위한, 자, 이거 너무 많이 나왔죠. 수단적 권리. 어떤 게? 그렇지, 이건 청구권의 특징인 거야. 그리고요. A는 B와 달리 모든 사회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건 평등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적극적 성격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적극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에는 이거지. 우리 정치 과정에 참여하겠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정권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뭐지? A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가 아마 3단원에 해당되는 산업화와 도시화 관련된 것입니다. 지리 파트에 해당이 되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역상으로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가 지역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유럽의 어떤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나 지역은 어디에 해당돼요? 아프리카 대륙의 어떤 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유럽의 어떤 한 지역은 도시화율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80%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 지역은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나 지역은 아프리카의 어떤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면 도시화율이 굉장히 낮았다가 물론 최근의 속도는 가파르게 도시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40%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화율이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해보겠습니다. 1번 가 여기 있어요. 2020년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시화율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적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도시화율이란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거야. 틀렸습니다. 두 번째, 나는 촌락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여러분 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율이 점점 저기보다 이렇게 더 급한 이렇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촌락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더 증가하고 있는 거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당연히 크겠지. 왜? 도시화율이 높잖아.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2,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나는 가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가 빠르다. 산업화하고 도시화가 함께 가지. 그치? 여기 왜 도시화율이 높겠어? 여기 유럽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산업혁명 시작되고 그래서 여기서 산업화 도시화 여기서 먼저 시작된 거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는 가보다 2000년대 이후에 도시화 진행 속도가 어때요? 2000년대 이후를 보겠습니다. 여기 2000년대 이후에 속도를 보겠어요. 여기는 완만하고 여기는 급합니다. 따라서 나는 가보다 느리다 이렇게 보기 어렵죠. 정답은 3번 하면 되겠습니다. 4번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6단원 그렇죠? 뭐죠? 불평등과 관련된 정의와 불평등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윤리와 사회문화 파트지. 우리 사회 장애인하고 나왔고요. 취업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어.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3.4%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사업장에서는 3.1%로 정하고 있고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이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의 고용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주제처럼 이는 어떤 사회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정부의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도적 차원, 그렇죠? 이런 거 제도적 차원의 해결책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1번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해서 역차별이 뭐예요?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니까 그 반대쪽에서 나 차별받았어.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 뭐 말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수립,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자, 이게 바로 봐요. 뭐예요? 법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게 주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하면 되겠지. 3번 갑니다. 집단의 크기에 의해서 사회적 소수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인데 위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잖아. 우리 사회적 소수자라고 말할 때 그 소수는 집단의 크기가 작아서 소수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요. 유대인이 더 작아. 그런데 흑인이 사회적 소수자야. 왜? 권력의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기가 아니라 권력이 작을 때 소수자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 나와 있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들은 자신들이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은 자기가 차별받고 있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걸 알아. 내가 이래서, 내가 흑인이라서 차별받는구나. 내가 이주 노동자라서 차별받는구나. 이걸 안다고. 근데 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여기는 의식 개선이 아니라 뭐? 제도 개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 2번. 5번 보도록 할게요.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2단원이죠. 그쵸? 2단원의 기후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기후 지역을 여행한 기록의 일부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는 자세하게 내고 그럼 막 어렵기도 하고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행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나와 있고요. 준비물은 물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네요. 낙타, 양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오아시스 마을을 빠져나오자. 알 것 같네. 그렇죠? 넓은 모래벌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낮의 온도는 50도씨까지 올라갔고요. 모래 언덕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쌓여 60m까지. 이제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물이 거의 바닥이 났어. 타는 듯한 갈증. 예, 그래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고 막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후지역이야? 이걸 모르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건조기후지역이야. 건조기후지역. 그러면 건조기후지역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면 되죠. 1번 강수량보다. 그렇죠. 증발량이 많으니까 건조한 거잖아. 정답이 1번입니다. 끝. 다른 데는 어떤 기후지역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립니다. 어디에서요? 여기는 건조기후지역이니까 그렇지 않죠. 열대우림 이런 데가 그렇죠. 틀렸고요. 넓은 침엽수림은 어디의 특징이죠? 냉대기후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옥구조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주민들이 수렵하고 술록 유목을 합니다. 어디에서 그래요? 아주 추운 한대기후지역에서 그랬죠. 여름에 고온 다습해서 벼농사가 온대기후지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6번도 잘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드는데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고요. 이 행복과 관련해서 1단원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행복이 뭐 암기하고 그럴 부분이 있겠어? 그렇지 않지. 해보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주일에 8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95%가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야. 뭔가 대가를 받지도 않았는데도. 그래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든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꼈대. 행복에 대한 거. 이런 행복감은 왜 느끼는 것일까? 그것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하는 방법, 타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디는 보상을 구하지 않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는 남도 행복하게 하는데 나도 행복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볼까? 찾아볼까? 1번.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럼 비교할수록 우리 불행해지지? 틀렸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금 물질적인 풍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눔을 실천할 때, 보상을 바라지 않을 때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렸어요. 세 번째, 도덕적 실천은 다른 사람에게만? 여기가 틀린 거죠. 그렇죠.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남과 더불어 행복해진다고 했어. 틀린 거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다양한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할 때 내가 진짜 많은 욕망이 있는데
아니고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실천이 바로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 이거잖아.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함. 정답 5번. 다 맞췄죠? 그렇죠?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단원이 아니라 8단원에서 강조해서 했던 것이죠. 이건 가장 최근에 배웠으니까 맞추지 않았을까? 평화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하면 뭐라고 생각해? 전쟁이 없는 거요. 이것만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지. 우리 배웠으니까. 네,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는 소극적 평화입니다. 자, 볼게요. 직접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로 전쟁, 분쟁, 테러 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이걸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소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테러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없는데 막 독재 정권이 감시해. 전쟁, 테러 이런 건 없어. 근데 독재 정권이 감시해. 그러면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하겠어? 아니었죠. 그렇죠. 막 빈곤해. 막 절대 빈곤 상태에 빠져 있어. 또는 막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어. 평화롭다. 이래? 그치,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 니은이 적극적 평화입니다. 적극적 평화는 이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직접적 폭력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차별받거나 아니면 독재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거나 빈곤하거나 이런 상태까지도 없는 상태를 그렇죠. 적극적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볼게요. 1번 가겠습니다. 기억은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 그렇죠. 소극적으로 정리하면 전쟁, 테러, 분쟁 이게 없는 상태. 맞아요. 두 번째, 기억의 실현은 빈곤 문제 해결을 보장한다. 말했잖아. 무력, 전쟁만 없으면 빈곤 상태에서도 해결되고 막 평화로워?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래서 보장한다. 틀린 내용이 되고요. 옳지 않은 것 여러분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각종 억압과 차별이 사라진 상태를 포함합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각종 어떤 인종이라고 차별받거나 또는 억압받거나 또는 감시받거나 이런 것도 사라진 상태 맞고요. 니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거죠. 차별을 하는 각종 정책들이라든가 그런 제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겠지. 맞고요. 기억 니은의 공통점은 뭐야? 그렇지. 모두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를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억, 소극적 평화는 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로 정의를 한 것이고 적극적인 평화는 그 물리적 폭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나간 거지. 그러니까 모두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야.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껏 하면서 8번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난도 문제를 다 뽑아보면 경제 파트야. 왜냐면 사실 경제 파트가 조금 너무하긴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경제 선택 과목에서 어렵다고 배우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거든. 한 단원에서. 갑의 선택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갑이 예매한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은 환불이나 재판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미 내 지갑에서 나갔는데 되돌아올 수 없어. 돌이킬 수 없어.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는 고려하면 안 돼. 자, 이게 뭐예요? 그렇지. 이게 매몰 비용에 대한 힌트를 준 겁니다.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보겠습니다. 갑은 여름방학 2주라는 시간 동안 커피점의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지 아니면 패키지 여행을 떠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왜 고민할까? 사람들은 왜 고민해? 그렇지. 시간이란 자원부터 제한적인 거야. 내가 알바도 하고 해외여행도 갈 정도로 충분하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돼. 역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충분하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돼. 자, 왜 이렇게 선택의 고민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선택의 문제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 그렇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래. 자원이 희소하니까.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얼마 전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을 100만 원에, 자 여기 봐봐 얘. 100만 원에 이미 예매를 했어. 이건 환불되지 않는 거야. 이미 떠난 거야. 그래 놓고 100만 원에 가야지 하고 돈 다 집어넣어 놓고 그때 와서 고민하는 거야. 여행 갈까? 아니면 아르바이트 할까? 이때는요. 이미 지불이 되어서 회수할 수 없는 이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니까? 매몰 비용이라고 부르니까. 아마 알 겁니다. 같은 기간에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100만 원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할 때는 무엇을 비교해봐요? 선택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선택할 때는요.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만족이 얼마나 되지? 그걸 편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비용, 경제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고 했지? 기회비용이 얼마나 되지? 편익과 기회비용을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큰 선택을 해야 돼? 그렇지, 편익이 더 큰 선택을 해야지. 그래서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을 순편익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순편익이 어떤 값을 갖는 거? 플러스 값을 갖는 선택을 해야지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다시 자원이 희소하니까 선택의 문제에 봉착해. 다 할 수가 없어서. 선택할 때는 뭐 생각해?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 어떤 만족이 있고, 내가 해외여행 가면 어떤 만족이 있고, 그런데 내가 해외여행 가면 어떤 비용이 들고,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 어떤 비용이 들고, 이걸 감안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편익이 더 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에서는, 기억차 여기 봐봐.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지.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경제 문제거든. 정답은 쉽게 찾아졌어요. 2번. 니은은 매몰 비용이다. 그렇죠. 이미 예매했는데 환불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디귿은 뭐냐면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발생하는 명시적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야? 자, 이건 뭐야?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나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100만 원 벌 수 있어. 그런 만족, 그런 기쁨이 있어. 그렇지. 이건 편익이지.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편익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경제에서는 이 편익 그리고 기회비용에 지금 여기 나왔으니까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다 계산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물론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게까지 냈을 수도 있으나 이 정도 수준에서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편익이라고 하는 건 알아야지. 그치?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해외로 패키지를 떠날 경우에 발생하는 암묵적 비용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암묵적 비용은 뭐지? 내가 패키지 여행을 떠남으로써 놓치는 거. 그게 바로 암묵적 비용이었지? 봐봐. 패키지 여행을 떠나면 뭘 놓쳐?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었을 텐데. 이거 놓치잖아. 왜 없어? 암묵적 비용이 있지. 패키지 여행을 선택함으로써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얻는 편익은 기회비용보다 작다. 자, 여러분, 얘 뭐 하기로 했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10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 100만 원 뭐 이미 나가버린 돈이고 이건 회수할 수 없는 돈이야.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면 100만 원 벌 수 있어. 고민 끝에, 자 여기 봐봐. 고민 끝에 갑은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얘 선택한 거야. 왜 이 합리적 선택? 왜 했을까? 그렇지. 편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기회비용보다 크니까.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얘는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다고 생각한 거야. 정답 그렇죠. 2번입니다.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환경 문제와 관련된 것이죠. 그렇죠? 지구온난화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제지요. 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거. 이걸 뭐라고 말해요? 지구온난화입니다. 온난화. 우리나라 계절 시작일 및 계절 지속 기간이 변화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위치한 부산을 보니까 이러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 2090년대가 되면 정말 이렇게 될까? 잡아봐. 지금 1920년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봄 이렇게 있었어요. 봄이 이렇게, 아니 겨울이 요만큼 있었는데 지구온난화가 된 거예요. 지구온난화. 그러면서 여러분 봄이 더 빨리 시작하죠. 여름이 길어집니다. 여름이 더 길어지고 여름이 빨리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여름이 빨리 시작하고 봄도 빨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겨지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겨울이 없어지나 봐.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그러면 2090년대는 어떨 것이다. 이 표 보고 예측한 상황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름 시작일이 늦어지고 있어요. 여름 시작일이 점점점 앞당겨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6월 초였는데 점점점 이제 4월, 아니구나, 5월 초구나. 이렇게 앞당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당겨진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두 번째, 겨울의 지속기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아니지. 겨울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월 보세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열대야 발생 횟수는 어때요? 저 무더위, 밤의 무더위, 지구온난화와 평균 기온이 상승해서 당연히 맞죠.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리가 내리는 날이 많아지겠어요? 서리가 내리는 건 겨울이 온다는 것이고 겨울이잖아요. 틀렸어요. 해안 저지대의 침수 가능성은 어때?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해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잖아. 그러면 저지대가 침수해서 그래서 어떤 섬들은 뭐 몰타섬이었나? 그럼 사라진다. 뭐 이런 기사 있었잖아요. 그래서 침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고요.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음 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고 역시나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전 진짜 이거 느끼는데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진짜 동해안 저 어렸을 때 비하면 정말 빠르죠. 동해안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하고 빨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상점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동해안으로 향하는 또 다른 길인 홍천 인제강 국도 주변 식당이나 주유소 등의 매출은 그렇죠. 국도야, 국도. 국도는 진짜 머니까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여기에 매출은 증가하고 그 홍천 인제강 국도 그 방면의 매출은 감소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도로 상황이 주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천안간 수도권 전철 연장과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으로 전철이 천안까지 충청도까지예요. 두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해질까? 천안 인근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이전보다 증가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천안 인근 대학으로 통학하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뭔가 공간이 더 이렇게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 거지?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기억으로 인해서 동해안 가는 길이 한결 편해졌다. 그게 뭐예요?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으로 서울 천안 간 시 공간적 제약이 커졌어? 아니지.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통학도 하고 출퇴근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는 교통의 변화가 그렇지. 지역 경제, 고속도로 주변의 매출은 증가했고 국도 주변은 그렇지 않고 영향을 미쳤어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교통의 발달로 일상생활권이 확대된 것이죠. 전철이 놓이니까 확대돼서 출퇴근 범위, 그 다음에 통학 범위가 넓어진 거잖아.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에서 여러분 4번 고르면 됩니다. 11번 가볼게요. 11번. 이 문화파트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문화파트, 문화 이해의 태도. 2, 3학년 가서 사회문화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은 문제지요. 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습 중 하나가 강가의 무덤인데요. 강가의 무덤이래. 강가의 무덤. 여름철 장마 홍수로 인한 훼손 우려로 강가의 무덤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어떻게 강가의 무덤을 만들어? 우리의 기후 또는 이런 계절적 요인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보면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볼까?
하지만 1년 중 여름이 긴 베트남에서는 시원하고 경치가 좋은 강가가 오히려 얘는 좋은 무덤자리라고 인식해요. 그러므로 강가의 무덤은 고인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길 바라면 베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 여기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화현상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왜? 홍수나면 어떡해?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어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걸 뭐라고 말해요? 문화 상대주의라고 말합니다. 바람직한 문화이해의 태도지? 그쵸? 1번. 그 문화도 이해할 만하고 그 사회 입장에서 이 문화도 이해할 만하고 그렇지 이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첫 번째 틀렸고요. 두 번째. 문화의 우열로 평가하고 있어? 우리 거는 우월하고 베트남 왜 저래? 평가하고 있어? 아니야. 그 사회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상실해요? 언제 상실해? 와, 베트남 문화 최고야. 이렇게 할 때 상실하는 거지. 4대주의 할 때 상실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타 문화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베트남의 그 긴 여름 계절, 베트남 사람들의 생각, 그 입장에서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그게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정답 4번 하면 되겠습니다. 타 문화와의 접촉 과정에서 문화의 갈등을 왜 초래해? 우리 것만 최고야. 그게 뭐지?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주체성 상실하는 건 문화 사대주의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평가하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랑 문화 사대주의가 모두 그래. 우리 게 최고야 평가. 다른 나라 게 최고야 평가. 그래서 4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것도 학교 시험에서도 빠짐없이 출제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나올 만한 것, 핵심적인 거, 기본적인 것만 출제가 됐습니다. 개인은 공동체에 우선하기 때문에 자 봐봐. 개인이 공동체에 우선한데 공동체는 볼까요? 개인의 독립성, 자율성을 중시하자.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서 개인선을 실현하는 게 정의다. 뭐 강조한다고? 개인이 우선한다. 개인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강조하고 있는 자유주의야. 그런데 여기서는요. 공동체는 공동체가 개인에 우선한대. 개인은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 전통과 규범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선을 따라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동체주의야. 어렵지 않지. 진짜 어렵지 않지. 1번 갑의 입장이야. 개인의 자유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좋은 삶의 모습은 공동체에 의해서 결정되는군.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 강조하는데 공동체에 의해서 결정되는군. 이렇게 말하겠어? 아니지. 잘못 말한 겁니다. 1번이 틀린 거죠. 두 번째, 개인선의 실현이 공동선의 실현이다. 그렇지. 개인의 자유 강조하니까 개인선을 실현할 때 공동선이 실현된다고 봐요. 맞고 개인 강조. 개인의 선택은 자아정책 형성에 중요해. 개인의 선택, 개인선, 개인의 자유. 맞아요. 그 다음에 을은 누구? 그치, 공동체 강조하는 겁니다. 개인은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갖고 사회 문제 해결해야 된다. 연대의식 이런 거 강조하죠. 개인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해야 된다. 공동체에 중시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역시나 문화 파트고요. 문제를 잘 봐야 된단다, 얘들아. 얘 문제에 뭐라고 나왔어? 앞에서도 이렇게 이런 정도 이건 안 나왔지만 여기 봐. 문화이해의 태도라고 딱 주어졌어요. 이것도 봐봐. 문화 변동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문화 변동은 어떤 내용들 공부할 수 있었지? 그치. 두 문화가 만나서 두 개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문화 병존. 그렇지. 두 문화가 만났는데 기존의 문화가 흡수되어 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래? 문화 동화. 두 문화가 만났는데 퓨전.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나타났어요. 그걸 뭐라고 해? 융합.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볼까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페루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스페인 점령군이 원주민 문화를 없애려고 단합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사용을 강제한 거야. 스페인어만 써!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하지만 케추아와 같은 원주민 언어는 그 명맥을 유지하고 현재도, 자 여기 있네요. 이 언어가
케추아어와 같은 이 언어가 스페인어와 함께 공용어가 됐대요. 이게 바로 뭐겠어? 그렇지, 이거 문화 병존인 겁니다. 가의 문화 병존이 나타나 있는 거야. 두 번째, 중국의 특별 행정지구인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도 식민지네. 당시 마카오에 머물던 포르투갈 사람들은 자신의 전통 방식으로 음식을 조리해 먹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뭐 나왔어요? 중국 요리법과 중국의 특별 행정지구인 마카오니까 중국 요리법 있겠지. 포르투갈 요리법 이게 결합됐어. 결합돼가지고 메케니즈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문화융합입니다. 따라서 나에는 문화융합이 나타난 거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에서는 문화병존이 나타났다. 끝. 정답. 정답. 가에서는 발명에 의한 문화변동이 나타났어요? 아닌 거지. 뭐야? 식민지였어. 스페인 식민지였어. 그래서 식민 지배를 하면서 직접 우리 스페인어 써! 직접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틀렸고요. 나에서는 뭐 문화융합입니다. 동화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가에서는 나와 달리 직접 전파라고 했는데, 자 여기도 식민 지배를 통해서, 여기도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라 둘 다 직접 전파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에서는 가와 달리 강제적인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강제적으로 막 자기 문화를 막 이식하려고 해. 그럼 어디서 그랬어? 어디서? 스페인 식민지가 막 탄압하면서 스페인어 써! 가에서 나타났죠. 그렇죠?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14번. 자, 이 14번 문제도 12번 문제처럼 어렵지 않은 거. 자연을 도구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생태중심주의. 그래서 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얘도 진짜 좀 잘 나오죠. 그렇죠? 가을의 입장에서 가을의 문제 상황 속에서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언이라고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구별되는 우월한 존재래. 자신의 이익과 행복에 따라서 자연을 수단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거 무슨 주의야? 그렇지, 이게 인간중심주의예요. 인간중심주의. 두 번째,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연의 한 구성원이다. 자연 안에 모든 것이 평등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 그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대? 존중해야 된대. 생태중심주의입니다. 어떤 군수인 A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군 내에 위치한 어떤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이거 케이블카를 설치하재요. 산을 이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지. 주민들의 요구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주장 사이에서 고민이 되겠죠.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자연을 도구적 가치보다 갑이 여기요. 인간중심주의적이야. 자연의 도구적 가치보다 본래적 가치를 중시해? 저기 봐봐, 인간중심주의.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연을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갑은 얘기하고 있잖아. 틀렸죠? 두 번째, 케이블카 설치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따져보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예,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연을 수단으로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이득 따져보자 라고 얘기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우월하다 라고 말했던 건 갑이죠. 여기에요. 인간은 자연의 한 구성원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가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세요. 인간은 자연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딱 맞아떨어지고요.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4번 이렇게 고르면 되지요. 15번 문제입니다. 15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필기 내용의 일부입니다.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고요. 이거 뭐지? 공간 불평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성장, 거점, 중심, 개발 전략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간 불평등 현상, 우리나라가 그랬죠. 그렇죠? 이 막 산업화를 할 초기에 어땠냐면 정부 주도의 성장, 중심, 개발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막 비대화되지고 그랬잖아. 그 결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했죠. 그래서 수도권, 서울 중심이 되니까 사회 통합을 어렵게 했습니다. 지방과 격차가 이렇게 나니까.
그래서 해결 방안 어떻게? 중앙정부의 지방 육성 정책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중심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다양한 뭐 축제, 방안 뭐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기억. 여기 뭐냐면 여기 공간 불평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공간 불평등에서 도시와 촌락 간의 경제적 수준 차이를 포함한다. 그렇죠. 공간 불평등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어요. 도시 안에서도 도심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공간 불평등은 도시와 촌락 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니은 볼까요? 성장 중심 개발 전략은 국토의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추진한 거야? 아니지. 이게 형평성을 저해했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저해한 거잖아. 따라서 형평성을 추구한다.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여기 중앙정부가 지방을 육성하는 정책으로서 세종시에 내려보내. 공공기관을. 이렇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 등이 바로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예다. 맞고요. 정답 기억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갑니다. 이것도 어려운 거지. 그치? 거의 고난도 문제는 경제 파트에 해당이 되고 가혹하게도 3학년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다 나왔지. 이거 무역 이론이야. 무역 이론에는 절대 우위론과 그렇지 비교 우위론이 있단 말이야. 해볼까? 쌀과 옷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은 비교 우위를 가지는 재화를 특화해서 두 국가끼리만 교육하고자 합니다. 표는 쌀 하나랑 옷 하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단 양국은 모두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합니다. 자, 어떤 국가가 우위가 있을까? 이게 노동 시간이야. 노동 시간. 쌀 하나를 생산하는데 각국은 1시간 걸리고 을국은 2시간 걸려요. 누가 더 잘하는 거야? 그렇지. 갑국이 잘하는 거지. 노동 시간, 노동력은 적게 들수록 잘하는 거야. 따라서 누가 잘해? 쌀? 그렇지. 갑국이 잘해. 옷 보겠습니다. 옷. 갑국은 2시간 걸리는데 을국은 6시간 걸려. 누가 잘해? 그렇지. 갑국이 잘한단 말이야. 자, 갑국이 쌀과 옷에 다 뭐가 있는 거야? 생산비가 조금 드는 거지. 생산비가 조금 드는 절대 우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절대 우위론에 따라서 보면 둘 다 갑국이 잘하니까 을국이랑 교역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비교 우위에 따라서 특화해서 교환해야 되는 거지. 비교 우위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맞아, 기회비용. 그렇지. 기회비용이 적은, 생산비 아니고 기회비용이 적은 재화를 특화하는 거지. 그쵸? 기회비용 많이 나옵니다.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비용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기회비용이 뭐야? 자, 각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안에서 보는 거야. 각국 안에서. 자, 기회비용은요. 쌀을 선택함으로써 놓치는 것. 그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그럼 쌀을 선택함으로 놓치는 건 옷이지? 옷으로 표시해야 돼. 그러면 옷을 선택함으로써 놓치는 거는요. 선택하느라고 놓치는 건 쌀이야. 자, 가만히 생각해봐. 가만히. 자, 쌀 하나를 생산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만약에 이 쌀 하나 생산하는데 1시간을 옷 생산했더라면 옷 몇 개 생산했지? 가만히 생각해봐. 어려운 숫자가 아니야. 다시 쌀 하나 생산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이 1시간을 옷 생산하러 갔더라면 옷 하나에 2시간이니까 1시간 가지고는 옷 2분의 1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1시간을 쌀 생산하느라고 나는 옷 2분의 1을 포기한 거야. 이해되잖아. 그게 기회비용이라고. 다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옷을 생산하느라고 2시간을 들였어. 그러느라고 뭐 포기했어? 만약에 이 2시간을 쌀 생산했더라면 그렇지, 쌀 2개 생산할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기회비용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국도 해보도록 할게요. 을국도 해봐. 을국 안에서 쌀을 생산하느라고 놓친 건 옷, 옷을 생산하느라고 놓친 건 쌀. 이렇게 표시해야 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야. 자, 2시간 동안 쌀 생산했습니다. 그러느라고 놓친 건 2시간 동안 만약에 옷 생산했더라면 6시간에 한 벌이니까 2시간이면 옷 3분의 1개만큼을 포기하고 쌀을 생산한 거지. 오케이? 다시.
을국입니다. 옷 하나 생산하는데 6시간 걸려. 만약에 이거 쌀 생산했으면 몇 개? 쉽지, 3개. 이거 포기하고 옷 하나 한 거잖아. 그쵸?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는 거야. 재화를 보고 쌀 생산 그리고 옷 생산을 통해서 보는 거야. 비용은 어떨수록 좋다고? 기회비용은 적을수록 좋은 거야. 쌀 생산의 기회비용은 둘 중에 어떤 나라가 더 적어? 옷 2분의 1, 옷 3분의 1. 그렇지, 옷 2분의 1보다 3분의 1이 적지. 그래서 쌀은 을국이. 그쵸? 옷 생산의 기회비용은 누가 더 적어? 옷 하느라고 쌀 2개 포기했는데 3개 포기했어. 얘가 더 적지? 그래서 옷은 갑국이. 정말 중요합니다. 해보겠습니다. 1번. 갑국에서는 쌀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을국의 노동시간이 10시간일 경우 을국의 노동시간이 10시간이래. 그러면 쌀 2개랑 옷 2개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쌀 2개 하면 이미 4시간 잡아먹었어요. 옷 2개 하면 몇 시간 필요해? 16시간 필요해. 아니구나, 12시간이구나. 12시간 필요해. 2개 더 해봐. 10시간으로 택도 안 돼요. 틀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쌀 2단위 하고, 그렇지, 4시간 들고, 옷은 몇 개? 1개밖에 못하지. 10시간 있었으면 만약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갑국은 쌀과 옷 생산에 그렇죠. 모두 다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비가 적게 들어요. 맞고요. 네, 을국은 쌀 생산에 그렇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우위로 치면 갑국이 다 절대 우위지만 비교 우위를 따져보면 하나씩 된다고. 그래서 특화해서 교환하면 이득이 있다고. 정답 디귿 리을에서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기 7단원이죠? 그쵸? 이거 8단원이죠? 세계화 아파트죠? 그쵸? 세계의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햄버거 업체 A사는 각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취향을 고려한 경영 전략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 사례로 인도에서는 힌두교 신자가 많으니까 그들의 문화를 고려해서 닭고기나 양고기에 소고기 안 먹으니까 여기에다 향신료를 사용해서 만든 햄버거를 하고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여기는 밥을 더 선호하니까 고객들의 입맛에 맞춰서 간장 소스로 만든 그런 햄버거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에 특화시켜서 이렇게 상품이 나왔네요. 어려운 얘기 아니겠지? 1번.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 얘기야? 아니지, 그치. 세계적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햄버거, 뭐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간적 분업이 말하는 건 뭐예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삼성, 현대 이거 본사는 우리나라에 있고 각 지역 거점으로 공장들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이게 공간적 분업입니다. 그 얘기 나와 있는 거 아니란 말이야. 들렸고 두 번째 세계화 시대. 그렇지, 세계화 시대에 힌두교 신자가 많은 지역. 그 다음에 1번 이렇게 해서 현지화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장소 마케팅이 뭐가 있어요? 보성 녹차 뭐 이런 것들. 그렇지?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서 장소 마케팅이 되는 거죠. 세계화 시대의 세계 시민의식 안 나왔고요. 공정무역을 통해서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는 공정무역 그런 얘기 없죠? 정답이 2번입니다.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제 파트잖아. 경제 파트인데요. 참 이거 예금, 주식, 채권 이거 비교하는 거 사실 이거 어느 일정 부분은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아마 많이 틀렸을 수도 있었을 거야.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예금의 갑이 금융자산을 예금의 40.5%, 주식 31.5%, 28% 채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니은은 기억에 비해 여러분 주식하고 예금이야. 이건 진짜 잘할 거야. 안정성이 높아.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가 안정성입니다. 둘 중에서. 그렇지. 예금이 더 높습니다. 틀린 거지? 이건 쉽다. 그 다음에 디귿은 니은과 달리 만기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채권이 뭐예요? 빚채자입니다. 빚채자.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공채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치? 채권, 빚. 정부가 빚을 낸 거야. 여러분 빚을 내면 항상 어떻게 해? 언제까지 이자 얼마로 해서 갚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언제까지? 이거 뭐지? 만기가 있어. 그래서 채권도 만기가 있고요. 예금도 정기예금인 경우엔 만기가 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은 모두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배당 수익 기억나야 되는데. 배당 수익 뭡니까? 배당 수익. 그렇지. 주식을 샀을 때죠. 그렇죠. 니은일 때입니다.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손실을 보면 같이 그 회사가 이익을 보면 그렇죠. 수익을 같이. 배당 수익은 어디? 주식에서입니다.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2019년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이자 수익 어디에서? 자, 이거 빚채자라고 했습니다. 빚을 내면 빚을 국가가 국공채 해가지고 만약에 했으면 이자 수익, 예금, 당연히 이자 수익. 따라서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얘하고 얘입니다. 기억하고 디귿이란 말이야. 금융자산의 비중은 어때요? 이거 두 개 더해 보니까 68.5%, 60%보다 크다.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이자 수익을 기대하는 건 어떤 거야? 배당 수익 기대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많이 잊어버렸을 수 있어. 틀렸을 수 있어. 문제 자체가 어렵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5번. 2020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시세 차익이 뭐예요? 시세 차익.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 주식. 예, S전자 주식 5만 원일 때 사서 7만 원일 때 파는 거지. 그게 시세 차익. 근데 꼭 그 반대로 하지. 그래서 손해를 보지. 자,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거 지금 말했습니다. 뭐 어떤 거? 주식도 그렇고요. 채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통점들이 있어. 주식과 채권은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거, 예금과 채권은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있는 거, 주식은 배당 수익 기대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럼 볼게요. 금융자산의 비중은 2020년에 2019년보다 감소했다. 이렇게 요거 두 개 더한 거하고 이거 두 개 더한 겁니다. 이거 두 개 더한 비중, 이거 39로 늘었으니까 어때요? 비중이 그렇죠. 늘어났습니다. 틀린 거죠? 정답 4번 하시면 되죠.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그렇지. 이거. 카레 바작의 인권 3세대 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1세대 인권은 뭐냐면 노예적 예속 상태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이건 정말 시민혁명 이후에 우리 자유롭게 해줘, 절대형 나를 억압하지 마 라고 했던 게 1세대 인권입니다. 그랬던 것이 여기 봐봐.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즉 사회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언제? 자본주의가 모순되면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서.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평화에 대한 권리, 3세대 인권입니다. 연대권, 평화 뭐 이런 것들 강조하는 거 이거죠. 해보겠습니다. 기억 가볼게요. 기억 여기. 예속적, 노예적 예속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시민혁명 때. 나 좀 간섭하지 마. 막 이랬단 말이야. 자, 여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겠어? 나 좀 간섭하지 마. 이랬단 말이야. 틀렸어요. 두 번째, 니은은 그렇죠.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등의 사회권은 자본주의의 문제점, 빈부격차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고요. 디귿, 그렇지. 3세대 인권은 평화, 연대 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디귿이 시민혁명을 계기로 여기 자유 이런 가치다. 틀렸고요. 정답은 니은 디귿해에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지요. 잘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문화권, 저 진짜 이거 참 너무나 재밌게 수업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세계여행 떠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던 부분. 근데 문화권에서 중요했던 건 여러분 뭐였어요? 그렇지. 이걸 재미있다고 생각해야 돼. 세계 지도에서 그 위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A 지역과 B 문화권의 특징을 보는 거지. 그럼 B 지역은 어디예요? 그렇지. 라틴 아메리카야. 라틴 아메리카. 그 지역이고요. 여기 너무나 많이 했다.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해서 그렇지. 건조기후. 건조기후 문화권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옳게 대답한 학생 찾아보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1번. A의 주민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이동식 화전농업을 한다. 여러분 이동식 화전농업 어디서 하지? 열대기후계 지역에서 하지. 비가 막 온단 말이야. 그래서 땅에 영양분을 싹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꾸 이동해서 화전, 불을 피워서 토지의 영양분을 높인 다음에 농사 짓고 또 비가 싹 쓸어가면 또 옮겨가고. 이건 A가 아니죠. 그렇죠? 열대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틀렸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후 지역, 아프리카 북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여기서 산업혁명이 시작됐어?
아니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유럽 지역이니까. A. 건조기후 지역의 대부분은 그렇죠.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죠. 이거 기후적인 요건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B는 영국 식민지배 영향이야? 여러분 알잖아.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아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래서 영어 사용자의 비율이 높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주민 대부분은 여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젓가락 써요? 아닌 거 너무나 잘합니다.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0문제 해설 열심히 해봤어요. 여러분. 물론 경제 파트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출제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문제가 났습니다. 시험 본 그 순간보다 복습이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 통합사회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 뭐 기말고사 준비할 때나 그럴 때 여러분 만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푹 쉬세요. 안녕.